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오늘부터 조선 임금들의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다섯 번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기 임금으로 책봉된 왕세자는 제왕학 교육과정에서 임금은 만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저속한 짓이라고 하는 내용을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임금도 인간인지라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인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기에 나름 은밀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예비 임금 때부터 조선 임금 사랑의식 6조라고 하는 임금이 지켜야 할 규칙에 철저하게 쇠뇌되어 원천적으로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미모는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악의 원천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 여인은 단지 쾌락의 대상이거나 왕자를 생산해주는 상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조선 임금이 지켜야 할 사랑의식 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1조 임금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해 무관심해야 한다. 제2조 임금은 여성을 품을 수는 있으나 사랑할 수는 없다. 제3조 여성의 미모는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악의 원천일 뿐이다. 제4조 여성은 단지 남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일 뿐이다. 제5조 왕비는 단지 왕자의 어머니로서 존중을 받는다. 제6조 조선 임금이 사랑을 위해 권력을 버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할 뿐이다. 조선 왕실에서 남성인 임금이 여성의 미모를 보고 가슴이 설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국왕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여 민조공이 되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8세와 같은 사랑 이야기는 조선 왕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궁녀들의 꿈은 오로지 임금의 승운을 입는 일입니다. 승운을 입은 궁녀는 다음 날부터 특별 상궁으로 승격이 되고 운 좋게 아이를 낳으면 종사품 후궁이 되어 상궁들보다 상위 직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눈에 띄지 못하여 승운을 입지 못하면 처녀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 비련의 여인이 됩니다. 승운을 입은 궁녀라 해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임금이라고 해도 은밀함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임금 자신도 관계한 모든 여자를 챙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기에 유야무야 넘어가고 싶은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의 애정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궁녀로서는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임신을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왕실로서도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는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도 왕이
계승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비가 낳은 적자가 없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궁녀의 신분 상승에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왕자를 낳는 일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는 함경도 고향에 있는 향처 신의왕후 한씨와 나중에 개성에서 만난 경처 신도광후 강씨 등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향처 한씨는 전쟁터를 누비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챙기며 내조에 충실했으나 토속적인 산골 여인이었던 반면에 경처 강씨는 미모의 도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는 사냥을 하려고 말을 타고 황해도 곡산의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갈증을 느껴 우물을 찾아 말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어 물을 달라고 청했는데 그 여인은 두레박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 위에 버들잎을 띄워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뭐 하는 짓이냐며 의아해하자 여인은 웃으면서 물을 급하게 마시면 체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마시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섬세한 배려에 탄독했고 그녀의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얼마 후 이성계의 청혼으로 그들은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성계는 함흥에 있는 첫째 부인 한씨에게서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지극하고 따뜻한 정성에 깊이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처녀 강씨를 향해 진정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의 강씨에 대한 사랑은 자신이 쌓아왔던 냉정함과 명석함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편집적 사랑이었습니다. 두레박에 버들잎 넣는 이야기의 원조는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이 후백제의 견혼을 치르고 나주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만나 물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물을 떠주면서 두레박에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왕건은 사랑스러운 처녀를 이웃 빈집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처녀는 왕건의 부인 29명 중 2번째인 장화왕후이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대왕 해종입니다. 해종은 얼굴에 돗자리 무늬 같은 흉터가 있어 별명이 주름살 임금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편집적 사랑에 빠진 이성계는 신동왕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한씨에게 태어난 장성한 6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소생인 어린 방석을 세자로 삼은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방석의 나이는 11살이었고 방원은 혈기왕성한 26살의 중후한 청년이었습니다. 신동왕후에 대한 이성계의 지극한 사랑이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금자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파탄을 몰고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년 뒤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태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신도광후 소생인 방번과 방석
경순공주의 남편 이재를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신덕왕후는 후일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 의해 왕후가 아닌 첩의 위치로 강등되었고 공식적인 사료나 기록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신덕왕후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집적 사랑은 냉철했던 그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하였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파국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방원이 임금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민씨 부인과 그의 친정 덕분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태종과 자신을 혁명 동지로서 공동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생각은 달랐으니 임금은 오직 자신 한 사람이고 부인인 민씨는 그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반면 태종은 임금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공로를 내세우며 압박해오는 원경왕후 민씨 가문의 기세를 단칼에 꺾어버리고 만인지상의 왕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그려보았고 많은 여성 편력을 통해 절대 권력자의 무소불위를 원경왕후에게 보여주어 기세를 꺾고 싶었습니다. 상대하는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뒤에는 항상 절망에 빠진 원경왕후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고 태종은 이를 즐겼습니다. 왕권을 잡아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 주저했던 태종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든 원경왕후에게 고마움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렸던 수많은 여인들과의 편력은 지극히 치졸하고 불행한 애증의 단면이었음을 씁쓸한 여운으로 남길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임금의 사랑방정식 제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